진지함 속에 가려진 인생의 즐거움. 무지의 지혜로 가볍게 살기. 소크라테스는 왜 그토록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는 정말 몰라서 묻는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진지한 학자라고만 보기에는 어딘가 어긋난 듯합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의 방식은 마치 장난처럼 유쾌했습니다.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의 길을 걸으며 정말 그런가요? 하고 되묻는 식이었죠. 그는 심지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탐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이 정말 문제집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와 질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여정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 무지의 자유.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조차 완전히 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알미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규정짓는 정답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중장년이 될수록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경험도 많고 판단도 빠르고 실수도 줄었지만 그만큼 마음은 굳어지고 삶의 여지는 좁아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배움의 문을 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유입니다. 나는 완벽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삶을 경험하고 질문하고 웃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그것이 무지의 자유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질문으로 여는 문. 소크라테스는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론했습니다. 삼파법이라 불리는 그의 대화법은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도록 돕는 산파처럼 그는 말로써 진리를 낳게 했습니다. 이 방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전제하고 함께 알아가려는 자세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따지고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유쾌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답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말. 훈계가 아니라 공감이 담긴 질문.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과 나의 삶이 만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삶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인생은 문제풀이가 아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고민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을까, 어떤 길이 더 나은가. 마치 삶이 시험지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인생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고 동시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대화와 경험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서 배우고 웃고 다시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 삶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진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도 후회도 망설임도 그 자체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질문 속에서 더 풍부한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정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위한 것이었죠. 모른다는 것의 가벼움.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오히려 삶이 무거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걱정도 예측도 판단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지금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가벼움은 삶을 더 유연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말에 덜 상처받고 내 실수에 덜 무너지며 변화에 조금 더 여유롭게 적응하게 됩니다. 중장년 이후의 삶에 꼭 필요한 태도 아닐까요? 비워냄의 철학 중장년의 두 번째 시작. 50대,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인간관계, 더 많은 계획.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워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훌륭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삶의 정답을 찾기 위해 애쓰던 마음도 완벽하려던 욕심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묻고 웃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장년기 이후에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마주서되 너무 무겁게 쥐려 하지 맙시다. 인생은 결코 무거운 책장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볍게 넘겨도 괜찮은 이야기책입니다. 웃으며 묻는 인생의 미학.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추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결코 단단한 벽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인가요? 그는 진지했지만 결코 경직되지 않았고 진리를 향하되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지함의 끝은 가벼움입니다. 우리는 삶을 너무 무겁게만 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질문 하나가 때론 인생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묻고 웃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질문. 그 질문은 가볍고 따뜻하며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며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조금 더 즐겁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지키되 얽매이지 마라.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중년의 철학. 모든 걸 잘하려 애쓰지 마라.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다. 이 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잘 받아야 했고 청년기에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가정을 꾸린 뒤에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내가 너무 많이 긴장한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힘을 빼야 할 때도 계속 쥐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공자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됩니다. 중용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공자는 말했습니다. 중용은 최고의 덕이다. 이 말은 곧 균형 잡힌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잘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흘러가게 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공자는 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인물입니다. 사람 사이의 도리, 질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예를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는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수단이지 사람을 얽매는 족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알되 거기에 갇히지 마라.
공자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종종 웃음을 자아내는 말을 남깁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예를 잘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를 지키면 남이 너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유쾌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는 사랑받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배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한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지키되 그 예가 나를 얽매지 않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여유를 얻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의젓함이 아니라 여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른스러워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억지로 무게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 자로는 다혈질의 거친 성격을 지녔지만 공자는 자로를 야단치기보다 종종 슬쩍 농담을 섞어 그를 다독였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옳고 그름만으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고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는 일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알비다. 이 말에는 겸손도 있지만 동시에 가벼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애쓰지 말고 때로는 모르는 채 두는 여유. 그 여유가 중년 이후의 인생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잘 흘러가게 두는 마음. 인생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답을 맞히기 위해 정답지를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정답이 없으니 오답도 없는 겁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지나치지 않게 하라. 지나친 친절도 지나친 자기 희생도 결국은 나를 상하게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오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예의 본질은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예를 배웁니다. 어른이 되면 더 많이, 더 잘 지켜야 한다고 배우지요. 하지만 공자의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는 외면의 태도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이다. 그러니 인생을 너무 정답처럼 살지 마십시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누구와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조화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결코 무겁거나 진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미소로 삶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삶이 힘겨울 땐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삶은 시험지가 아니라 조용히 노래처럼 흘러가는 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서 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돈을, 명예를 인정받는 마음을. 그리고 채울수록 이상하게도 허전함은 더 커져만 갑니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문득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노력 끝에 진짜 평온을 얻었는가? 석가모니, 그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궁전에는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았고 그의 앞날은 누구보다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길을 나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깥의 세계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내려놓음의 시작 왕자의 삶에서 수행자의 길로. 석가모니가 왕궁을 떠난 것은 단순한 종교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을 향한 갈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해도 그는 그 모든 것이 덧없음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간 그는 늙은이, 병든 자, 죽은 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화려한 삶도 결국은 이 끝을 향해 가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그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길에 나섭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평온, 무소유의 자유. 석가모니가 말한 무소유는 단순히 재산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속의 집착을 놓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쥐고 살아갑니다. 자존심, 원망, 후회, 미련. 그런데 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물이 담긴 컵에 흙을 넣으면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마음도 그렇다. 가만히 두는 것, 비워두는 것, 흘러가게 두는 것. 이것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인생의 방식입니다. 무언가를 쥐고 애쓰는 대신 조금은 놓아보십시오. 놀랍도록 많은 일들이 그저 흘러가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감정도, 지나간 말 한마디도, 미워했던 그 얼굴도, 중도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석가모니는 처음에는 극단적인 고행을 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쓰러지며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몸도 망치고 마음도 다치게 한다. 이것이 진리의 길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중도를 말합니다. 쾌락에 빠지지도 말고 고통에 스스로를 가두지도 말라. 삶은 어느 한 극단에 있지 않다. 진짜 즐거움은 조용한 중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참으며 열심히 견디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너무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일까? 웃는 부처 비유 속에 담긴 유머와 깨달음. 사람들은 부처를 고유하고 근엄한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석가모니는 종종 웃음을 머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때로 농담을 하고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자꾸 남 탓을 합니까? 석가모니가 대답합니다. 그건 거울이 아닌 창문만 보기 때문이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은 불편하지만 남을 보는 창문은 편하거든. 이 짧은 대화 속에 인생의 진실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도 이해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 더 필요한 덜어냄의 지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명예, 경력, 인간관계까지. 하지만 석가모니는 반대로 말합니다. 더 살아갈수록 덜어내야 한다. 왜일까요? 그것이 진짜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갖는 사람은 늘 지키기 위해 불안합니다. 하지만 비운 사람은 가벼움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누가 더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가볍게 웃을 수 있는지로 달라집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전부다. 마음이 청정하면 삶도 청정하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면 그것을 잠시 놓아보십시오. 용서해도 좋고 잊어도 좋고 그저 흘러가게 둬도 괜찮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기로 했다.
그 순간 부처는 당신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미소 지을 것입니다. 인생은 춤추는 것이다. 무게가 아니라 리듬이다. 진지함은 병이다. 춤추지 못하는 자는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니체가 남긴 수많은 도발 중 하나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삶을 너무나 사랑한 예술가였다. 니체는 인생을 무겁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타고 춤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무게가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유연함, 그리고 웃음이 삶을 살게 한다고 그는 믿었다. 니체는 말한다. 중력의 정신을 버리라고. 그것은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무엇이든 무겁게 생각하고 실수 하나에도 괴로워하며 미래를 통제하려는 강박에 시달리는 태도. 그런 태도는 삶의 생기를 앗아간다. 대신 그는 춤추는 아이로 돌아가라고 한다. 아이는 걱정보다 리듬에 반응한다. 틀릴까봐 멈추지 않는다. 니체에게 있어서 철학은 다시 유희가 되어야 했다. 진리는 무거운 책이 아니라 리듬에 실려오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걸까? 니체는 그 이유를 중력이라고 표현했다.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 완벽하려는 욕망,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지만 인생이란 그런 무게를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 그 무게 속에서도 춤출 수 있는 리듬을 찾는 일이다. 니체는 고통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그는 질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삶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진정으로 삶을 긍정하는 사람만이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철학을 그는 운명의 애머 FATI라고 불렀다.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바꿀 수 없는 것을 저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다. 니체는 순환하는 삶, 되풀이되는 삶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라고 했다. 우리가 오늘을 다시 살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이 반복을 끔찍한 형벌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강자라고 말했다. 니체는 말한다. 위대한 예술가는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든다. 우리는 고통과 기쁨, 실패와 성취 모든 것들을 합쳐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인생을 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삶을 하나의 음악으로 보고 그 음악에 맞춰 자신만의 춤을 추라는 것이다. 그 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춤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몸짓이 어색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춤추는 것이다. 무게가 아니라 리듬을 느끼는 것이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 철학을 더 깊이 실감하게 만든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실패와 상실의 경험도 늘어난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니체의 철학이 필요할 때다. 젊음이 지나간 자리에 춤추는 철학이 들어와야 한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줄 위에 서 있는 존재다. 한쪽은 짐승, 다른 쪽은 초인이다. 중년에 이르러 우리는 묻는다. 나는 어디로 걷고 있는가? 하지만 니체는 대답한다. 걷지 말고 춤추라고. 삶은 목적지보다도 그 과정을 춤추듯 즐길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니체의 철학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삶의 태도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병과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글을 쓰고 철학을 나누며 삶을 예술로 만들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눈물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 니체는 철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 너무 무겁게 살지 말라고. 완벽하려 하지 말라고. 중요한 건 춤추는 것이다. 인생의 리듬을 느끼고 나만의 박자를 따라 흔들리는 것. 실수해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간직해야 한다.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당신 안에 별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너무 겁내지 말고 그 별이 빛날 수 있도록 가볍게 웃으며 춤추며 살아가라. 그것이 니체가 말한 인생의 진짜 무게 없는 자유다. 삶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유쾌하게 피하라.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웃을 수 있다. 이 말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없애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고통이며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가볍게 살 수 있다고. 그의 철학은 어둡고 무거운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역설적인 해방과 따뜻한 유머가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생명이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 즉 의지윌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결핍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고통을 반복합니다. 욕망은 채워져도 곧 다시 허전해지고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찾아 방황하게 되지요. 그는 말합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고통도 커진다고.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리라 믿는 그 순간부터 실망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과도한 기대를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작은 기쁨에도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가볍게 사는 법은 어쩌면 기대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예술, 음악, 유머, 철학 같은 활동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음악을 사랑했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악은 의지의 세계를 벗어나 순수한 형식과 아름다움만을 남기는 유일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며 마음을 달랬고 시와 문학 속에서 현실의 고통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고통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잠시 걸어두고 맑은 바람을 쐬는 것처럼요. 유머 역시 중요합니다. 그는 고통이 현실이라면 그것을 풍자하고 웃음으로 다루는 것이 인간의 고귀한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독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따뜻한 시선을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본질이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그는 고독을 창조의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침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고. 삶의 덧없음을 깨달은 자만이 현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덧없음이야말로 삶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유쾌하게 피하라. 이 말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기대를 비우고 음악을 듣고 침묵을 즐기고 가끔은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 유쾌한 거리감이야말로 우리가 이 삶을 더 가볍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의 조건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을 찾고자 했던 사색가였습니다. 우리가 중년을 지나 삶의 무게가 더해질 때 그의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웃으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그리고 삶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웃으며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을 유쾌하게 피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생은 꿈이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어느 날 장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이었지요. 그런데 꿈에서 깨어난 후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상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진지하게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 한바탕 덧없는 꿈과도 같다는 말이지요. 장자는 말합니다.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쥐려 하지 마라. 애써 움켜쥐려 할수록 삶은 더 멀어진다. 차라리 손을 놓고 흐름을 따라가라.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삶의 참된 맛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삶을 경쟁의 장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누가 더 앞서가는가,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하지만 장자는 그런 세속적인 비교와 기준에서 우리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그는 자연을 닮으라 말합니다. 물처럼 흐르라 하고 바람처럼 스쳐가라 합니다. 억지로 가지 않으면서도 갈 곳으로 가는 법을 그는 자연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의자연.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삶입니다. 무의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텅 빈 항아리가 더 유용하다고. 채워진 항아리는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비어있는 항아리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 집착,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틈조차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구가 조문을 왔는데 장자가 무덤 옆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을 잃고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장자는 대답합니다. 처음 그녀가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그녀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 태어남과 자람, 늙음과 죽음은 모두 자연의 큰 흐름일 뿐이야. 그녀가 그 흐름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슬퍼할까? 장자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삶을 억지로 연장하려 애쓰지 않았고 죽음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흐르는 대로 자연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여유와 흐름이 필요합니다. 너무 애써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예측 불가능성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집착을 놓아라. 고통은 대부분 집착에서 온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그 고통조차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된다. 그는 우리가 되려고 애쓰는 살보다 이미 지금 되어 있는 삶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연의 일부이고 이미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장자의 지혜가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젊음의 경쟁에서 벗어나 세상의 기준에서 물러나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무처럼 강물처럼 바람처럼 장자는 삶을 노래하고 인생을 춤추듯 살아갔습니다. 그는 철학자라기보다 인생의 유의자였지요. 깊은 고뇌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무거운 질문 속에서도 가벼운 비유로 답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처럼 인생은 어차피 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꿈 속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유쾌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삶은 진지해야 할 만큼 소중하지만 지나치게 무거워져선 안 됩니다. 그 무게는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의 무게일 뿐이니까요. 장자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흐르라, 그리고 웃어라. 삶은 스스로를 풀어줄 때 비로소 가볍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붙잡지 말고 기억을 움켜쥐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볍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철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우주의 침묵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연약합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리고 폭풍 앞에 쉽게 꺾이죠. 하지만 그 갈대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연약함은 자유가 되고 유한성은 깊이가 됩니다. 삶은 때때로 농담처럼 느껴집니다.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사랑, 돈, 성공 같은 것들은 얼마나 덧없는가요? 하지만 파스칼은 그 덧없음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유 능력입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끝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하며 어떤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저항이며 동시에 유쾌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끝없이 추구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존재. 이 역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는 답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가볍게. 진실을 안다는 오만함보다 모른다는 겸허함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겸허함은 인생을 무겁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고 말이죠. 진지한 사람이 흔히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유머입니다. 파스칼은 삶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의 고통과 인간의 허무함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찰 끝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팡세를 들여다보면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인간 존재에 대한 사랑과 위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신이 농담처럼 만들어 놓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든 웃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속삭임처럼 말입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신념을 찾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말합니다. 때로는 신념보다 미소가 필요하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갈대처럼 흔들려도 괜찮다고.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존재를 깊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죽음을 생각하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뜨겁게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이 언제든 닥칠 수 있기에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반드시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웃고 잘 걸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끼를 나누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철학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생각하는 갈대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덕분에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자를 향한 두려움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그의 시선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현실에서 큰 위안이 됩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을 인정했기에 완전함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호흡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바람결은 어땠는가요? 무거웠나요? 아니면 유쾌했나요? 우리도 생각하는 갈대처럼 유쾌하게 흔들리며 살아갑시다. 파스칼이 남긴 지혜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담 같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건너는 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무게를 내려놓고 삶의 리듬을 타는 것.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진지함을 잠시 내려놓고 삶이 주는 작은 위트에 웃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 아닐까요? 삶은 전쟁이 아니라 무대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지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무기다. 인생은 반드시 투쟁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웃는 것이 훨씬 강한 전략이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란 거창하고 무거운 개념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기보다는 잘 웃는 법을 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라시안의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은 거대한 철학 체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작은 장면들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며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 지혜의 주머니입니다. 그는 감정을 함부로 흘리지 않고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 기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드러내지 않는다. 요란한 사람이 아닌 조용히 모든 것을 간파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리치는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라시아는 조용히 웃는 사람, 미소 속에 칼날을 감춘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냉혹한 처세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내면의 기술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는 간파당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패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시험해 올 때 너무 쉽게 표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진심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라시아는 감정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가장 세련된 절제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가장 피곤한 일은 과하게 잘하려는 것입니다. 완벽하려는 태도는 사람을 무겁게 만들고 여유를 앗아갑니다. 그라시아는 완벽함보다 적당한 타이밍에 물러서는 것, 필요할 때 웃고 모른 척하는 것을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때론 지나치게 똑똑한 척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유쾌한 거리두기와 느슨한 침묵이 인간관계의 피로를 줄여준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그라시안의 처세술이 빛을 발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에 답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물러서서 생각할 시간만 가져도 삶은 훨씬 더 가볍고 여유로워집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침묵을 즐길 수 있는 마음, 쓸데없는 대화에 휘말리지 않을 용기,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차분함 속에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예술가도 같은 인생술을 말합니다. 그는 인생을 전쟁이 아닌 연극으로 보았습니다. 주연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연이어도 배경이어도 자기 리듬으로 무대 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건 늘 말이 아니라 태도이고 목소리가 아니라 눈빛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혜가 유쾌하다는 점입니다. 그라시아는 인생을 고뇌의 연속이 아닌 관찰과 전략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냉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관찰자였고 웃음을 잃지 않는 지혜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 많은 감정과 불안을 낭비하지 않기를, 그 대신 삶을 더 가볍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이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은 어쩌면 내려놓아도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답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라시안이 말하듯 뛰어난 사람은 때로 자신을 감춘다. 가볍게 웃고 잠시 멈추고 필요할 때만 말하는 그 여유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가벼운 무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 무기를 들고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웃으면서 걸어보세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아마도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잘 웃는다. 그러니 지금 웃으세요. 그리고 가볍게 살아가세요. 철학은 삶을 즐기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도구다. 삶이란 철학하고 먹고 친구와 농담하는 일입니다. 몽테뉴는 이 단순한 진리를 세상에서 가장 깊고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담론이나 위대한 체계보다 자신의 일상에서 철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닌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느끼는 생각, 고양이와 놀면서 떠오른 통찰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얻은 지혜들. 몽테뉴에게 철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철학이란 삶과 분리된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조금 더 낫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책을 쓰면서도 그는 자신을 실험실 삼아 삶을 관찰했고 글을 통해서도 늘 독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의 질문은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를 삶의 중심으로 이끕니다. 몽테뉴는 자기 성찰이라는 말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늙어가는 몸, 사라지는 열정, 가끔은 우울해지는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글로 옮겼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를 안다. 하지만 그것은 자만이 아니라 겸손한 이해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순간에 화를 내는지,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찰은 자책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고 삶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따뜻한 거리였습니다. 그의 삶은 고양이와 놀고 와인을 마시고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일상의 무늬에서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밥을 먹으며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산책길의 햇살, 잠들기 전에 사색 같은 사소한 순간 속에 인생의 진실이 숨어 있지 않나요?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나의 책을 통해 나를 만든다. 그는 글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해부하고 조율하고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학이 아니라 유쾌한 자아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미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삶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것을 경직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을 철학으로 무겁게 짓누르기보다 철학으로 가볍게 떠받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라. 살아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장년기 이후의 삶에서는 이 몽테뉴의 시선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늙어가는 삶도 우아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어도 마음은 더욱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가벼움은 무시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산 것은 아니다. 그는 삶을 지나는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즐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유쾌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부정하지도 않으며 적당한 거리에서 웃으며 바라보는 사람. 그는 고통과 실패, 두려움마저도 관찰하고 글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도 인생이구나. 라는 말로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려 애쓴다면 몽테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감정을 느끼고 잠시 웃으세요. 철학은 위대한 답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유연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거창한 목표보다 가벼운 미소 하나로 하루를 열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오래된 책 한 권, 그리고 나 자신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것이 바로 몽테뉴가 말한 철학의 시작입니다. 삶을 더 잘 살아가는 기술은 늘 사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작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각하는 능력, 그게 바로 몽테뉴가 말한 삶을 즐기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유쾌하십시오. 철학하며 웃고 성찰하며 즐기며 오늘 하루를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내세요. 그것이 진짜 철학자의 삶이며 곧 당신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9명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땅에 살았지만 결국 한 가지를 말했다. 인생, 그리 거창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무거운 인생은 결국 우리가 쥐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교, 불안, 완벽함, 인정욕구 그중 단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비교 대신 나만의 속도를, 완벽함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인생 별거 없습니다. 지금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